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나는 월급쟁이에서 이렇게 독립했다라는 재테크 입문서를 출간하고 또 바람직한 절약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절야강 TV를 운영하고 있는 절야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이제 6년 동안 다닌 공기업을 퇴사하고 현재는 엔잡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재테크 기본 원칙은 저는 되게 안정적인 성향이거든요. 제 닉네임이 절야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재테크 가장 큰 원칙은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하는 이유가 뭐 더 좋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뭐 더 좋은 차를 살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그 기본 바탕을 결국 돌아가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에 욕심을 내다 보면 이제 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도 있기도 마련이고 하니까 욕심을 내다 보면 이제 과한 욕심이 결국에는 이제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기준금리가 4% 정도 됐는데 은행금리가 10% 이상 될 때 가정했을 때 그때도 우리 가정이 좀 힘들다 싶으면 그때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봐요. 금리가 한 10% 또는 15% 이상 갔을 때 우리 가정이 이 정도 대출을 받았으면 얼마나 힘들어질지 그걸 가정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때서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의 큰 투자 원칙은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일단 저희가 요즘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자산 가치, 이제 자산 시장이 워낙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절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절약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제 제 또래 같은 MZ 세대 같은 경우는 절약 말고 그냥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되지. 그렇게 했더니 뭐 비트코인에서 쭉쭉 오르더라. 또는 뭐 부동산 투자했더니 뭐 1억이 1년 만에 오르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절약은 이제 내팽개치고 차라리 대출 받아서 투자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제 책에도 이제 비유를 해놓은 게 절약은 곧 근력과 지구력이거든요. 저희가 운동을 할 때도 근력과 지구력을 점점 길러야 더 좋은 운동 능력이 나오잖아요. 절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절약이 재테크랑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를 보면 지금 주식 시장이 이제 붕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결국엔 이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그럴 경우에 대비했을 때 만약에 본인의 절약력이 없다면 그거를 견딜 수가 있을까요? 왜냐?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잣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려면 종잣돈을 다시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종잣돈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절약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대출을 이미 받아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약을 더 많이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좀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내가 매수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면 과연 투자자들은 그걸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력은 이것을 근력이라고 책에 표현을 했고요. 또 지구력은 어떤 의미냐면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 원리금이 상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원리금을 평소에 200만 원씩 상환을 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250만 원씩 상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기존 생활비가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50만 원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생활비가 그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엔 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이유인 행복을 위해서가 여기서 좀 벗겨난다. 결국에는 금리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 지구력이 결국에는 절약력의 한 축이다 라고 책에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책에는 한 10가지 정도 써놨는데 이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신선하다고 생각할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불필요한 일과 하기 싫은 일을 등가 교환하지 말자 라고 해놨는데 보통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옛날에 계획 콘서트 떠올리실 거예요. 계획 콘서트가 이제 일요일 밤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획 콘서트를 다 보고 나면 괜히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봉숭아학단이 이제 끝나갈 때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는데 왜 그럴까요?
다음 날에 출근을 해야 돼서 월요병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 다니는 걸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측면이 크거든요. 이 말은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좀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 또는 충동 소비를 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엔 하기 싫은 일을 해서 그 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충동 소비, 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얻은 대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엔 등가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아무리 꿈꾸지만 좀 충동 소비를 하고 조금 이제 절약을 잘 못한다면 그 퇴사하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봉 인상률을 내 스스로 정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연초나 연말이 되면 연봉 인상건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희노애락을 겪거든요. 어떨 때는 뭐 천국에 갈지 또는 지옥에 갈지 결정되는데 보통은 연봉을 인상시켜준다고 하면 기쁘죠. 그 하루만이라도 상사가 아무리 좀 말도 안 되는 꾸지람을 해도 기쁘기도 한데 반대로 연봉이 동결되거나 아니면 되게 소폭 인상된다 하면 직장인들이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연봉 인상률을 저희 직장인들이 정할 수 있나요? 못 정하죠. 대부분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합니다. 노사 합의가 있다 해도 솔직히 사측의 의견이 지대한 편이에요. 그런데 연봉 인상률은 우리가 정할 수 없는데 절약을 통하면 연봉 인상률을 저희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 월 평균 소득이 1년에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한 5% 정도 연봉이 인상되면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걸 한 달에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 평균 15만 원 정도가 올라가면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절약을 안 했던 사람이 한 달에 15만 원 아끼는 게 어려울까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한 달 지출 내역, 카드값 지난달 것만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좀 충동 소비가 많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은 상품도 저렴하게 사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러면 한 달에 저는 절약을 안 했던 사람은 못해도 4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결국 연봉 인상률로 환산을 하면 한 13%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연봉 인상률은 회사나 또 노측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절약을 통해서 연봉 인상률은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좀 마인드의 변화를 새롭게 주면 조금 더 절약하기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 평균 월급이 한 23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제 직장을 6년 동안 다닌 걸 평균으로 하면. 근데 그 돈으로 4년 만에 1억 원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궁핍하게 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는 강제저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선저축, 후소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중에 70%는 바로 다른 통장, 적금 통장에 저축을 했습니다. 거의 자동 이체를 걸어놨죠. 그렇게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저희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면 보통 분들 반응이 이래요. 어차피 돈이 똑같은 거지. 통장에 남겨놓고 다 쓰고 나서 저축을 하는 것과 먼저 저축을 하고 후에 소비를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통장에 예를 들어 한 30만 원이 있는 거랑 200만 원이 있는 거는 심리적인 게 굉장히 달라요. 30만 원밖에 없으면 아무래도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더 아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강제저축을 메인으로 했고요. 또 저희 직장인들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성과급이 나오죠. 성과급 같은 경우 저는 1년에 한 90% 정도 저축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성과급이라고 하면 많은 직장인분들은 그걸 보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좀 자기가 사고 싶은 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런 데에 많이 지출을 하는데 진짜 성과급이야말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 90% 정도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약, 종잣돈 모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가계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절약, 종잣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가계부인데요. 근데 저희 주변 분들을 보면 가계부 진짜 잘 쓰시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계부 콘테스트에 나가시려고 이러시나? 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저희가 마트에 가서 3,950원 지출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바로 핸드폰에 넣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종이 가계부에 쓰시는 분도 있는데 종이 가계부에 쓰는 경우에 헷갈려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3,850원을 지출했는지 또는 4,000원을 지출했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꼭 10원 단위까지 맞추려고 가계부에 정확히 쓰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가계부를 쓰라고 권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너무 귀찮거든요. 10원 단위까지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꼭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가계부를 쓰는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써야 할까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지출 통제입니다. 그러면 지출 통제 역할만 잘 하면 돼요. 저희 이제 갤럽 같은 리서치 기관에서도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뭐 1%에서 많게는 5%까지 있는데 저희도 가계부 쓸 때 뭐 한 건에 뭐 10원, 100원씩 오차가 발생해도 전체 범위로 보면 1%에서 2% 정도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너무 가계부에만 매몰돼가지고 좀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결국에는 가계부를 끝까지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핵심이니까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먹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잣돈 기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재테크 구루분들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종잣돈 1억 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종잣돈 한 3천만 원 정도만 저는 종잣돈이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전 종잣돈을 모으는 거를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간이 재테크 공부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제 나는 뭐 4년에 1억을 모으겠어 또는 뭐 3년 동안 3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으겠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활용해서 재테크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솔직히 첫 투자를 할 때까지 1년 또는 2년 정도면 충분한 공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 종잣돈 3천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분들 좀 어느 정도 급여가 되는 분들이라면 2년이면 솔직히 3천만 원은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종잣돈만 계속 모을 필요 없고 투자 공부를 하고 한 3천만 원 정도 종잣돈이 달성되면 바로 그 돈들을 투자의 시장에 있다가 가서 일하게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잣돈 1억 원이라면 모으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 4년에 1억을 모았는데 대부분 분들은 7년, 8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7년, 8년 기다리면 또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는 더 올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 종잣돈 모으는 기간은 한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한 3천만 원 정도 모아서 투자를 빨리 시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한 2020년이죠? 2020년 말부터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내 주식은 안 하고 미국 주식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미국 주식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만 봐도 우리가 사고 친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사고 쳤는데 우리나라 증시까지 영향이 오니까 차라리 태풍의 눈에 들어가자. 그게 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만 하고 있고요. 저는 되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성향이 되게 안전적인 걸 추구해요. 그래서 진짜 세계 최고 1등 기업 아니면 ETF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먼저 ETF 중에 S&P 500을 추종하는 IVV라는 종목 코드랑 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테슬라죠. 테슬라는 이제 뭐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총 3개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투자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좀 떨어진다 싶으면 한두 주씩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운이 좋아서 이제 작년 연말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한 수익률이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하도 국제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하락을 했죠. 현재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0% 이하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손을 놓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두렵거든요. 본인이 어느 정도 투자 확신이 안 든 상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남아있는 현금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종잣돈을 더 적립식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도 한 번에 덩어리째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두 주씩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렇게 하루에 한 두 주씩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날에 그럴 경우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조정장도 오고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관망하는 단계이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좀 본인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본인의 투자 원칙이 없으면 상승장에 사도 또는 하락장에 사도 어떨 경우에 시장이 본인 생각과 거꾸로 가면 버티기 힘들거든요. 왜냐? 보통 분들은 뭐 부동산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투자 원칙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행동이 되면 그냥 던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 원칙을 꼭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입주 물량이 조금씩 떨어지는 지역이나 아니면 최소한 적정선에 걸쳐 있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한 3천만 원 정도, 종잣돈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도권은 솔직히 힘들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일단은 어느 지역에 당첨을 받고 싶은지 또는 어느 지역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청약이라 하면 당해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청약을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을 당해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포함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기회들도 훨씬 많고 가산점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당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서도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총 13점 만점인데 그 중에 3점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 먹을 수 있는 점수예요. 예를 들어 수원에서 분양을 했는데 수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3점, 최대 3점을 먹고 들어갔는데 수원 바로 옆에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0점을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3점을 지고 들어가니까 이기기 힘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청약을 받을 생각인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화성에 잠깐 뭐 이사를 갔다 온다 해서 전입신고를 마쳐요. 근데 만약에 하루밖에 전입신고를 한 기간이 없다. 그런데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도 초기화가 됩니다. 이게 당해 지역 조건에 초기화가 돼서 우리가 최초에 청약을 공부할 때도 어느 지역을 타겟으로 할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산점을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청약 당첨할 가능성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이 워낙 청약이 과열되어 있고 누구나 청약하면 돈 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당첨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묻지마 청약, 그냥 기다리면 언젠간 청약 되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청약 당첨될 가능성은 애초에 되지도 않는데 계속 기다리면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깊은 벼락에 떨어져서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당첨 가능성, 자격 제한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도대체 체크해야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공고가 아직 안 나간 상태였을 테니까.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과거 모집 공고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약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둘이 자격 제한 조건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공분양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 공공분양의 모집 공고문을 보면 청약 자격 제한도 나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당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공급, 특별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커트라인을 청약홈 사이트에 다 공개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특별 공급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커트라인을 찾아야 본인의 당첨 가능성을 알잖아요. 특별 공급 해당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보면 부동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청약 당첨 결과가 나오면 저 10점인데 떨어졌어요. 또는 10점인데 합격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후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10점이 커트라인이었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역으로 내가 그럼 지금 점수가 몇 점인지 앞으로 1, 2년 뒤에 점수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보고 나는 아무리 못해도 8점밖에 안 되겠다. 나는 아무리 잘 돼도 8점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과감히 청약을 포기하고 일반 구축이나 분양권 매수하는 게 더 바람직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2019년 여름쯤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달에 월급이 30에서 40만 원만 더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 애기 기저귀 값이나 장난감 값, 학원비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 한 6개월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제 유튜버로서 좀 성공을 하려면 아무래도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마인드셋이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보람튜브가 강남에 건물을 샀다고 뉴스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아주 핫했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 반응이 어땠냐면 1, 2년 전에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나도 저렇게 건물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쯤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또 어떤 분은 그래 너 절야강 네가 시작한 2019년에만 내가 유튜브 시작했으면 나도 너처럼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텐데 분명히 그분들은 2022년이 아니라 2025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거 허접하게라도 지금 첫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많이 하는 애로사항이 아무도 제 컨텐츠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개, 20개 올렸는데 조회수 100은 안 나오고 또 구독자들은 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 저 똑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콘텐츠를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꾸준하게 생산한다고 해서 흔히 존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존버가 답이 아닙니다. 피드백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영상 하나를 만들면 유튜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또 시청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되고 100명이 이 콘텐츠에 노출됐으면 몇 명이 클릭했고 그런 걸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지표들을 점점 높여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또 이제 정성적으로 가장 판단하기 좋은 거는 과거 영상, 한 달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보고 부끄럽다. 그러면 본인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악수를 두게 되거든요. 악수를 두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해온 것도 다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제 또래들도 MZ세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인터뷰 영상 같은 거 나와가지고 보면 이제 90년생 20억 자산 달성했다 하니까 좀 조바심 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기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좀 원칙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좀 기본을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삶도 피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절약력도 갖추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진짜 한 2019년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독서를 하라고 하면 또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누군가 자기가 책을 출간했고 저처럼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장사꾼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 책 팔려고 나와서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책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미 힌트를 많이 줘요. 또 그 안에서 재테크 마인드도 얻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뻔한 이야기지만 책도 조금씩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제 책이 아니더라도 재테크 쪽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본적인 것, 절약하고 좀 투자 공부, 독서는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